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칼 마르크스 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겔까지 다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대륙의 이성주의,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이성주의에는 철학자가 누구 있었죠? 이제 데카르트가 물론 제일 중요했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근대 철학의 어떤 틀 자체,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래서 정신적인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를 둠으로써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숙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대륙의 이성론, 그리고 뭐 라이프니츠는 뭐 제대로 안 다뤘지만 가볍게 나왔고, 또 스피노자가 나왔죠. 물론 이제 스피노자는 이제 우리가 철학과 굴뚝청소부 안에서도 다뤘듯이 사실 이제 스피노자는 오히려 이제 현대 철학에 더 어울리는 굉장히 이제 당시 시대에는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니체 안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들레즈 안에서도 다시 스피노자를 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헤겔 안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때 헤겔에서 활용됐던 스피노자는 물론 약간 좀 이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의 그 이론 안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근대성에 대한 어떤 틀 안에 좀 포섭되는 어떤 그런 스피노자가 이용됐다라면,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니체나 들레즈까지 가면은 나름 이제 스피노자의 개념이 상당히 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여기 누가 있죠? 존 로크가 있었죠. 그래서 로크의 경험론과 나중에 이제 그 버클리, 신학자였던 버클리죠. 주교였죠. 신학자가 아니라 버클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휴메 다다라서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휴은 결국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이 철저하게 검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과론, 과학의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그냥 이게 연접한 우연일 뿐이다.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리고 자주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을 뿐이지 어떤 귀납법의 특성상 단 한 번이라도 이 발레가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결론이 드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지 않다라고 해서 인과론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또 하나는 주체 해체죠. 결국은 우리가 주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인상과 관념의 어떤 그 지각의 다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경험론자로서 할 말을 한 것이지만, 결국은 주체 자체도 해체된다는 점에서 이제 근대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포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휴메의 이 과정까지 결국은 이제 근대 철학은 나름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자, 여기 이제 대륙의 이성론의 대표 주자는 이제 데카르트였다라면, 어쨌든 요 싸움을 결국은 이제 종합해버린 사람이 칸트죠.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칸트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휴미 해체시켜버렸던 주체를 다시 선험적 주체로 살리고, 선험적 주체로서 살려내고, 또 진리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진리는 어떻게 하면 주체가 그 사물, 대상이죠. 이 사물 자체, 사물 대상을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다면, 이제 칸트의 기획이라는 건 이거는 사물 자체의 영역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매번 반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런 현상 안에서의 우리의 판단 형식을 한번 알아보는 것, 우리가 왜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그 원리가 곧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이제 진리 자체의 방식을 바꿔버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근대 철학의 어떤 위기를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험적 주체에 대한 이것도 잘 안 나실 겁니다. 선험적 주체하면은 선험적 감성 형식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선험적 지성 형식인 결국은 범주였죠. 범주. 이게 왜 필요하냐? 선험적 주체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게 파란색이고 검은색이고 여러 가지 경험적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이전에 갖고 있는 거죠. 경험 이전에 이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감성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들어왔어요. 이 데이터를 또 종합해주고 분석해야 될 선험적 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 그동안 싸웠던 경험과 이성에 대한 양자적 측면이 사실 모두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종합해낼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칸트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근대 철학의 위기를 벗어났다면 헤겔이죠. 헤겔은 칸트의 이런 사물 자체에 대한 알 수 없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아니다. 이렇게 철학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식과 대상의 어떤 이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차라리 절대 정신이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정신의 어떤 역사 철학을 얘기했었죠. 헤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이 이끌어가는 거다.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대마다 어쨌든 검토하는 어떤 진리의 어떤 이런 그 역동성, 뭐죠? 진리 자체를 그동안의 어떤 보편적 진리를 얘기했다라면 헤겔도 나름대로는 그 시대적인 어떤 검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나름 좀 진취적이고 어떤 기존의 어떤 진리의 독단론에 대한 것들을 비판할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또 헤겔 철학의 나름대로 뭐랄까요? 좀 급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겔의 한계는 본인의 철학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급함,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철학의 완성을 본인 시대에서 완성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오히려 또 다른 독단론에 흐르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겁니다. 자, 6분 동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대륙의 이성론과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고전 철학까지 살펴본 건데요. 자, 이제는 전혀 다른 이제 문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제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논쟁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막스와 프로이트와 니체 이제 요 세 학자를 우리가 이제 쭈루루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핵심어를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갖게 되는데요. 막스 하면 오늘 이제 이것만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실천. 프로이트는 무의식. 니체는 의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그동안 고민해 왔던 이제 근대 철학의 어떤 문제 그런 갈등에 대한 것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외부의 새로운 어떤 발상으로 아예 뒤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어떤 틀 자체를 어쨌든 벗어나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세기 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19세기 안에서 활동을 했다라면 여기 아니죠. 막스와 니체예요. 막스와 니체는 이제 19세기 안에서 주로 활동하고 이제 거기서 사망했다라면 프로이트는 이제 19세기 후반쯤 해서 이제 20세기 또 초반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의 이 실천과 무의식과 의지라는 결국 이 키워드들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근대 철학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지. 근대 철학을 해체시키는데 결국 일조하게 된 이제 유명한 세 사람의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철학자라고 하고 싶지만 프로이트가 사실은 철학 전문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철학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은 지우죠. 자,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정말로 오늘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통해서 막스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 되게 이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막스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어렵고 막스의 자본론이라는 악명 높은 책이 있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막스는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본론의 막스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같은 동일 인물이지만 지금 이제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에서 다루고 있는 건 어쨌든 막스의 철학이에요. 막스의 자본론은 충분히 이 경제학적인 분석이잖아요. 고전 경제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주류 경제학의 이 해석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이제 탐구한 아주 사회과학적인 물론 나중에 좀 이따 이 과학주의 문제도 한계로 다루겠지만 어쨌든 막스의 자본론의 그 어려운 얘기들은 오늘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혀 다른 막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스의 자본론만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들어본 분들은 오히려 오늘 이 막스의 철학 부분을 들으면서 막스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 막스의 사상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되게 놀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실천에서 시작해서 실천으로 끝난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의 일단 유물론 비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스의 유물론 비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우리가 어떤 실천이라고 할 때 막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막스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전의 학자들은 이 세계가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이냐 본질이 뭐고 실체가 뭐고 진리가 뭐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은. 근데 지금 막스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세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이 사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분석하려기보다는 세계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 일단 이거를 먼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딱 머리에 탑재하시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물론 비판을 하는데 원래 여러분 막스는 역사 유물론이라고 해서 사실 유물론자로 들어가요. 보통 막스 하면은 유물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는 역설적으로 막스가 오히려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말장난이냐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의 정반대가 관념론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 관념론은 당연히 이제 정신이죠. 어떤 물질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거보다 오히려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 체계에 대해서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유물론은 말 그대로 오직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를 물질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든 우주든 다 분해하고 나면 결국은 다 뭐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물질로서 환원될 수 있다.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영혼, 사랑, 혹은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유물론이라면요. 그러면 시대적인 여러분 그 바로 이 전 시대가 누구예요? 헤겔의 시대잖아요. 헤겔 철학이 한참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헤겔은 사실은 되게 관념적이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겔의 나름의 어떤 이 자연주의, 헤겔의 어떤 나름의 물질성 뭐 이런 것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헤겔의 영향력은 결국은 이 절대 정신이 끌고 가는 어떤 역사 철학에 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거대한 어떤 관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론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겔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는 측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물론자를 자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헤겔의 관념론을 굉장히 상당히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포이어바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은 좀 극단적인 유물론이다라고 해서 기계적이다, 기계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포이어바흐의 기계적 유물론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어바흐에 대한 태제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포이어바흐를 비판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포이어바흐를 비판하면서 사실 막스의 철학, 막스의 어떤 사상적인 틀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포이어바흐를 그럼 막스가 어떻게 비판하는가? 막스도 분명히 유물론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의 유물론은 이 포이어바흐의 이 기계론적 유물론과는 분명히 다르다. 자,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라고 보시면요. 자, 결국 우리가 자,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주체와 대상이 되잖아요.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대상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상으로서의 실천이다. 첫 번째. 뭐가요? 포이어바흐 비판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그래서 포이어바흐 비판이란 형식으로 실천에 관한 몇 개 핵심적 명제를 제출했는데 대상으로서의 실천. 대상으로서의 실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자, 보세요. 포이어바흐가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보는 대상은 뭐겠어요? 그냥 물질이죠. 철저하게 물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인간이란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죠?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또 해체하면 인간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먹는 거죠. 단백질이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물론자는 이렇게 뭔가 인간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엄밀하게 물질적으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 이 과학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과학자분들도 여러분 우주론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주나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 모두가 다 일종의 그러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다거나, 그렇죠? 원자론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것도 다 일종의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뭐 신의 뜻이나 어떤 신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고, 신 같은 거 없고, 그리고 뭐 인간의 어떤 사랑이나 인간의 어떤 영혼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어떤 물질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관계성이 결국 이 우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 대부분이 유물론의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그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포이어바는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나름의 어떤 극단적인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이어바 같은 유물론자들에게 대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상 그 자체고 오직 객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 알겠죠? 그러나 막스가 보는 이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천적 관계 안에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상은 실천으로서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움직입니다. 예.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이진경 교수님도 어떤 영화 한 편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든 거는 어떤 성이었거든요. 뭐 한국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그 시골에 있는 학교 알죠? 보통 우리 시골 분교라고 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그렇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라는 그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 학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똑같죠. 시멘트로 대충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학교 건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분명히 어린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그죠? 학교로서의 그 건물이었다라면 그 건물이 나중에 어때요? 인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폐교가 되죠. 폐교가 되면 폐건물이 돼요. 건물 자체는 변화되지 않지만 건물 자체의 쓰임새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폐교된 학교를 요즘 어떻게 바꾸고 있죠? 캠핑장으로 좀 바꾸죠. 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30년 전에는 어린 뭐 그 시골 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분명히 그 학교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자체는 똑같아. 건물은 똑같아요. 건물 예를 들어 변형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건물의 좀 용도만 바꿔서 캠핑장으로 바뀌면 결국은 그 건물은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거죠. 대상은 물질 자체는 그대로예요. 포이어바흐라면 분교든 폐교든 캠핑장이든 다 같은 거죠. 물질적으로 같으니까, 원리가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다르죠. 예. 만약에 저 봤으면 저기 이런 시골에도 학교가 있네? 시골 학교야. 분명히 우린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캠핑장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분명히 학교 건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학교로 인식할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캠핑장이라고 써 있고 실제 사람들이 이 학교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곳곳에 좀 텐트도 치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건물을 똑같이 보더라도 이거는 예전에 폐교를 캠핑장으로 바꾼 거구나 라고 우리는 또 바로 이해를 할 겁니다. 즉 대상이라는 건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 관계에 있어서. 즉 여기 책에서 나온 사례도 뭐냐면 중세의 어떤 성이 있어요. 우리로 보면 이제 우리 궁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 중세의 성이 있는데 중세의 성이 20세기에 왔더니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이라는 건물 자체는 똑같아. 모양도 똑같은데 뭐 좀 낡긴 했겠지만 근데 그것이 대상으로서의 실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상 자체가 나름 변화된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예전엔 성이었던 게 지금은 박물관이나 혹은 호텔 이런 걸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과는 다르다라고 막스는 이런 기계론적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이 성을 둘러싸고 저 같으면 이제 이 학교를 둘러싸고 이거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 성의 본질, 대상이 바뀐다 이거죠. 유물론적으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겠지만
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천의 관계에서 볼 때는 바뀌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모두가 바로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고 따라서 성의 본질은 이 같은 실천의 개입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떤 산업사회의 변화가 또 이런 분교의 변화를 가져왔을 거고요. 실천의 관계죠. 막스는 대상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막스는 대상을 활동적인 생활 과정, 그죠? 실천 과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이란 개념에서 벗어나, 그렇죠? 의식과 대비되는 어떤 물질과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물질 혹은 대상 자체를 물질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로써 대상은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역사성도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고요. 역사의 흐름도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대상 자체가 바뀐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어떤 우리 감각을 얘기하거든요. 지각이나 감성. 두 번째. 이 포이어바 같은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각이나 감성, 즉 대상을 단순히 지각, 감각으로만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어떻게 파악한다? 단순히 어쨌든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만 판단할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기존의 유물론자라면 이제 막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막스에 따르면 지각이나 감성은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고 실천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뭐예요? 지각이나 감성은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고 실천이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냥 유물론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시각적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 감각 자체로만 우리는 딱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하얀색이고 하얀색이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쟤는 쟤고 뭐 이렇게 좀 비유가 좀 허접하네요. 근데 여하튼 막스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각과 감성이라는 것, 지각과 감성이라는 것도 나름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사실 우리 어떤 이런 그 고정관념도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의식하는 경우 있죠. 예. 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르게 인식할까요? 보는 뭐 인지적 배경 같은 게 다른 거거든요. 실천적 맥락에 따라서 대상은 다르게 파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제가 지금 황인종이죠. 말 그대로 저라는 모습 자체를요. 지금 한국인 분들인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그죠? 이 감각과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 한국말도 모르는 분이 유튜브 넘기다가 저를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분명히 같은 걸 감각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시각적 감각으로는 같은 걸 보고 있어요. 같은 걸 보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이 감각, 지성 안에는 이미 실천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인종차별자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를 본다라면 이미 보자마자 어우 저건 뭐야 황인종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 저기 타국에서 굉장히 한국인을 그리워하는데 한국인의 어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막 수업하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감각해도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인식하죠. 그렇죠? 여기 영화 사례에서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 16세기에 있었던 중세 사람이 어쩌다가 20세기로 날라와가지고 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충격, 그죠? 그 사람에겐 자동차가 막 움직이니까 괴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냥 자동차죠.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를 감각해도 자신의 어떤 이 지각이라는 것도 이미 실천의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를 봐도 누구는 괴물로 보고 누구는 이거 저건 자동차 탈 것이지 도구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서의 실천과 우리 어떤 지각과 감각으로서의 어떤 실천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이 부시맨의 콜라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제 세대 분들은 부시맨이 또 누군지 알겠지만 영화로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냥 문명에 맞닿지 않는 문명을 전혀 접하지 않는 아예 어떤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원주민이 콜라병을 봤을 때 이 콜라병을 보고 지각은 똑같죠. 같은 콜라병이에요.
근데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죠.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딴 거 아니어도 돼. 자, 요거 할까요? 여기 안 보이겠죠? 여기 이어폰이거든요. 이어폰. 네, 제 이어폰이고 아니면 여기 리모컨 이런 것도. 만약에 정말로 이런 전자기기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는,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처음 본다라면 우리의 시지각은 같잖아요. 똑같이 이 모양은 인식하겠지만 뭔지는 파악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컨대 실천적 맥락과 무관하게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실천적 맥락에서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는 거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물질을 판단할 때도, 도시를 판단할 때도 뭐 이런 거죠. 다. 우리는 어떤 실천적 맥락 안에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인 실천 혹은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게 마련입니다. 됐죠?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그렇다면 진리. 결국은 철학과 굴뚝청 수업에서 계속 따져보는 건 진리에 대한 거잖아요. 막스에 있어서 그러면 진리는 대체 뭘까냐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유물론적인 비판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실천이 나옵니다. 인간이 대상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실천의 문제다. 우리가 대상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시맨이요 콜라병을 갖고 있어요. 부시맨이 콜라병을 처음 봤는데 이 콜라병을 누군가는 처음 보니까 어떤 부시맨은 부시맨 A는 이 콜라병을 실제로 음료수 마시는 걸로 처음에 봤어. 만약에 경험을 통해서 저기 어떤 문명인이 보니까 콜라를 이렇게 뭘 음료수를 마시는 음료수병이구나, 음료수를 담는 통이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경험했다라면 콜라병을 인식하는 게 우리랑 같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보시면이 그 다 먹고 버린 콜라병을 보면서 그걸로 막 안마를 해. 안마를 했더니 시원해. 그러면 이 콜라병은 안마기구로 인식되겠죠. 그 부시명에는 그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음료수가 없으니까 이 콜라병은 참 안마하기 좋네 하면서 막 종아리 붓기를 막 뺐는데 쓰고 있다. 그죠? 세 번째 보시면은 후후 불어봤더니 소리가 뿡 나죠. 여러분 병소리 나잖아요. 이건 악기구나. 그래서 악기라고 인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콜라병 자체를 말 그대로 음료수병으로 음료수 용기로 바로 인식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안마기라고 인식하는 애도 있고 방금 뭐였죠? 음악, 악기. 여러분 1, 2, 3번 중에 뭐가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번이 맞죠. 1번이 맞죠. 근데 여러분 2, 3번으로 생각하는 부시맨들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 세상 안에서 어차피 콜라가 나중에 더 공급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만날 일도 없어. 굉장히 우연히 그냥 콜라병이 어쩌다가 저 세상에서 떨어진 거라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안마기로 믿고 살아도 문제될 게 없고요. 악기로 믿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실천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실천적 관계라고 해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따져봐서 야 이거 결국은 음료수 용기가 맞아. 이런 식으로 길고 짧은 거는 검증해야 되고 맞춰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스가 얘기하는 실천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일부러 이진경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문제는 뭐다? 결국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중요한 건 각각 나름의 실천을 갖고 있죠. 각각 나름의 실천 속에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 부시맨 A, B, C. 그렇죠?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기서 진위 여부를 이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막스가 얘기하는 건 바로 현실성이에요. 현실성과 힘이다. 오히려. 즉 영원히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그 영원히 어떤 그 피한성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진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라리 현실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쉽게 얘기해서 셋 다 어쨌든 나름대로 본인들의 삶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고 현실성을 인정하는 어쨌든 힘이 있다라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진리의 다양성이죠. 진리의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막스의 진리 개념에서는 어떤 절대적이고 전적이고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이런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점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관점론은 여러분 나중에 니체에서도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니체에 있어서도 진리에 대한 부분을 이런 관점주의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스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하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근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차이가 부분 그거거든요. 근대성은 어떻게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하나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면, 결국은 현대 철학이라는 것은 현대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이고 상대성이고 주관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성이 좀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흐름이요. 그 흐름을 열어젖힌 학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웠을 때 막스, 프로이트, 니체가 왜 이 근대 철학을 해체하는 자들인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진리의 영역을 벌써 이미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진리의 어떤 경직성을 해체하고 굉장히 유연성과 유동적인 측면으로 진리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는 계몽주의 비판이에요. 계몽주의는 뭐예요? 결국 근대의 또 다른 실천적 상징이거든요. 윤리학적인 상징이고요. 계몽이라는 건 주체가 먼저 깨어있는, 이성을 통한 깨어있는 주체가 이성이 없는 그 대상, 그 상대방을 깨우치는 거고 빛을 밝혀주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그런 교육과 환경이 된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이 바뀐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또 사실 여러분 원래 그 막스 하면 원래 경제학에서 막스를 다룰 때는요. 그래서 보통은 자, 포이어바는 이제 슬슬 지워가죠. 보통 경제학에서 보는 막스를 얘기할 때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부구조라는 게, 하부구조는 경제적인 것, 그죠? 경제 물질적인 것, 그게 하부구조고, 이 상부구조는 여러분 뭐 종교나 뭐 정치 이데올로기나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부구조는 마치 눈에 좀 안 보이는 것들이죠. 주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유물론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경제 구조는 물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계몽주의 비판도 납득이 되죠. 교육과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뭔가 정신 체계에 대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막스는 비판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일단은 그리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기에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교육자는 주체고 교육을 당하는 자는 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그 사회의 우월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을 나누는 것, 이런 것 자체를 비판했다고 보는 거예요. 계몽주의 자체를 비판했다. 어떤 이 대중을 이끌고 가는 전위대와 대중을 따로 가르고, 전위는 교육하는 자고 대중은 그 교육을 따라가면 되는 자로 파악하는 이런 전통적 관념, 일종의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죠. 관념에 대해 이미 막스는 계몽주의 윤리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이거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계몽주의적인 이분법적 자체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극히 근본적이다. 그러니까 근본적 비판이라는 거예요. 근대 철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암, 지식, 진리를 통해서 결국 무언가를 가르치는 대상, 그죠?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있는데, 막스는 결국은 이 이분법적인 틀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분법의 해체가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 뭐 피이테나 뭐 여기 해겔에서도 이분법의 해체는 물론 있긴 있었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획 자체가 아예 스타일이 지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스는 지금 모든 거를 실천의 관계로서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관계가 무엇인가, 실천했던 변화 속에서 역동성 속에서 모든 거를 보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인간의 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인 실천을 오히려 대안으로 강조하거든요. 계몽과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천도 혁명적이어야 된다. 아예 뭐예요? 토대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알겠죠? 그 단순히 뭐 그 가르치는 자가 이제는 대중에게 배워야 된다, 뭐 이 정도였던 반대급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전체의 틀 자체를 뒤집어 엎음으로써 누가 교육자고 누가 배우는 자인지도 사실은 그 구분 자체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로서 다양한 관계로 바꿔내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다양성의 관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윤리학 자체가 해체된다. 윤리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계몽주의적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혁명적 실천 속에서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혁명적 실천의 상황에서 그래서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 실천 속에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것.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막스의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윤리학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학을 열어주고 있는 거다. 왜 우리는 정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때요? 엘리트가 대중을 그냥 가르치면서 바꿔가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스가 원하는 진정한 실천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관계 자체를 언제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혁명적인 실천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유물론, 막스가 얘기하는 그 역사 유물론과 주체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특성은 이제 다 살펴봤죠. 대상으로서의 실천, 그리고 우리 어떤 지각, 그죠? 실천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지각,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다양성, 진리에 대한 상대성과 또 주체와 대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학적인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실천 관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비판까지 봤습니다. 자, 막스가 실천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야기된 철학적 지반의 변경이 있었다. 진리라는 근대 철학의 목표는 물론 대상 자체도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지 파괴하는 것에 멈춘 게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물질 개념조차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역사 유물론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 개념조차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의 역사 유물론. 역사 유물론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제 막스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스는 포이어바흐의 기기론적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본인 방식의 역사적 유물론으로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성 안에 이미 뭔가 역동성이 있죠.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알겠죠? 실천의 관계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유물론이란 말을 그냥 유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역사란 단어 속에서 막스의 실천 개념을 꼭 생각해 두자. 막스의 역동적인 그 실천.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들으시면서 뭔가 와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냥 공부할 때나 저게 뭐지? 본질은 뭐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게 실천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적 관계에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 네. 만약에 사회에서 왜 여러분 군대라는 독특한 사회 규정이 있잖아요. 군대라는 곳에 가면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의 하급 그죠? 하급자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아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으로 봐도 분명히 어른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 여러분 27에, 28에, 20대 후반에 군대를 가면요, 20대 초반의 어떤 그 선임을 만났을 때 사실은 되게 막 속으로는 되게 같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군대 조직에 익숙해지다 보면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선임 자체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심지어 되게 성숙해 보여요. 거꾸로 선임 입장에서는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후임병이 나이가 아무리 많고 사회적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일단 군대 생활에선 그게 다 필요가 없거든요. 군대 생활이라는 이 실천의 관계 안에서는 진짜로 애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군대에서 1년 차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고 2년 차를 왜 손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요즘 이제 군대는 2년도 안 되니까 이제 손주는 사라졌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부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까마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특수 조직의 관계, 그런 특수 조직의 실천적 관계 안에서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봤을 때랑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국 남자들은 사실 거의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관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를 바꾼다기보다 어찌 보면, 물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지금 어느 조직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느 계급에 위치하고 있는가,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 국가 안에 내가 지금 실천의 관계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변화를 준다라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또 동시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알겠죠?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의 관계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역사 유물론 중이에요. 역사 유물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에서 역사 유물론을 얘기하면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개념 해체예요. 이제 인간을 뭐 그렇다고 경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막스가 인간을 경시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개념 자체를 해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그럼 왜 해체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란 포이어 바흐처럼 사랑이나 의지를 본질로 하는 존재로 정의할 수 없고 데카르트처럼 이성과 정념을 가진 존재로 정의될 수도 없다고 한다. 누가요? 막스가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갖는 수많은 특성 중에 인간이 갖는 수많은 특성 중 몇 가지를 추출해서 인간의 본진이 그거라고 선언하는 것 고작 그거에 불과하니까 인간의 특성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항상 매번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맨날 어때요?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인간을 정의하는 게 실제로 많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스가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는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인간이라는 건 뭐다? 결국은 사회관계의 총체다. 그러니까 사회관계를 떼고 인간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적 관계가 인간을 규정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방금 군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군대라는 사회적 관계가 대학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우리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냐 형성하지 않는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가족이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아니면 나 단독 가족이냐 그죠?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그대로예요. 저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제가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내가 있느냐 자식을 낳느냐 심지어 어르신들과 다 같이 사냐 이것만으로도 실제로 나의 삶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관계망을 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공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생물학적 공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막스가 중요한 것도 뭐겠어요? 이 경제 관계겠죠. 경제적인 계급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결국은 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결국은 노동자와 자본가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막스의 자본론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의 삶을 규정하는 거고 자본가 계급이 자본가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본가의 어떤 이 착취 구조를 자본가가 어떻게 이제 그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막스의 자본론 분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가가요 도덕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진정으로 악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자본가가 왜 노동자를 착취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도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가 자본가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착취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개 중에서도 그런 사회적 관계의 어떤 영향력을 좀 뚫고 좀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틀 자체를 벗어나는 건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 계급 관계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예를 들어 뭐 부르드에는 문화 계급을 얘기하니까 또 문화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사회학적인 거고 어떤 인간 개개인의 자유, 어떤 자유에 대한 철학이라는 느낌보다도 막스가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유물론, 경제 관계잖아요. 경제적 조직과 관계가 사실상 이제 우리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그 부분은 막스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도 강조했지만 그 실천과
유물론 안에서 거저하는 거 의외로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러분 이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막스의 실천을 보다 보면 되게 뭔가 그래도 좀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게 자유로운 변경 가능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유물론을 잘 따라가 보면 이건 되게 나름대로는 법칙적이에요. 또 그 사회적 관계가 나를 규정하는 거고, 그죠? 법칙적이고 어쨌든 뭔가 이 규칙적인, 필연적인 이런 느낌이에요. 막스의 왜 자본주의 분석에서도 자본주의는 결국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실제로 어떤 자본주의의 법칙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법칙은 법칙대로 그 특징을 설명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와 의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막스를 이해할 때 이것만 이해하셔가지고 막스의 실천 개념을 완전히 빼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막스는 그렇게 뭐랄까 우리 어떤 자유와 가능성과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 관계가 달라지면 심지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여러분 사실 최근에 왜 우리가 그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트럼프는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이 아닐 때 트럼프는 말 그대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이고 저는 어렸을 때 트럼프를 약간 예능인으로 봤거든요. 그 실제로 그막 본인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본인이 막 그 해고하는 막 그런 예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리가 그랬을 때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트럼프는 어때요? 여차저차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뭐예요? 정말로 세계의 패권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금 쓰는 대표적인 막 글쎄요 5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쨌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그에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트럼프를 사실상 또 다른 힘으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다. 관계가 달라지면 실제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전혀 다른 존재. 그래서 사회관계가 달라지면 본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반복했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체란 인간이 그렇듯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고 이젠 결과가 됩니다. 자, 근대 철학의 출발점인 주체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우리 이미 인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우리 진리는 얘기했죠? 진리는 이제 상대성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체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똑같아요.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결국은 이건 결과물이 된다. 결과물이고 아까처럼 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주체 관계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기존 근대 철학의 주체랑은 전혀 다른 주체입니다. 알겠죠? 진리 개념도 달라, 주체 개념도 달라. 알겠죠? 어떻게 막스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프로이트나 니체도 이런 주체와 진리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추적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체라는 것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해석이 아니라 막스의 해석에 의하면 결국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주체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이루던 주체 개념은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연유하는 주체 철학은 전복되고 만다. 알겠죠? 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역사 개념도 바뀌게 된다. 자, 역사 개념은 뭐냐? 더 이상 역사는 어떤 주체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해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절대 정신이든 어쨌든 뭐 인간이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만들어가는 그 무게 뭐가 아니라 역사라는 건 어떤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역사도 이제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고 그것의 변화와 대체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약간 그러면 또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스는 그래도 이 역사 발전론을 얘기하면서 그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지만 뭐 원시적인 어떤 공산사회의 뭐 중세의 어떤 영주와 농노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세, 그래서 이제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계급적 투쟁,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엔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어떤 이제 올라가는 것, 그죠?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막스가 공산당 혁명이나 이렇게 분석한 부분들도 있지만, 막스의 실천 개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막스가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정말로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가 이제는 자 역사의 종말이야, 여기가 이제 역사의 이상향이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역사가 멈춰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끊임없는 실천, 끊임없는 어떤 관계의 변화, 이 속에서 더 많은 역동성을 이미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스의 이 역사 유물론은요. 역사란 주체도 오히려 목적도 없는 과정이라고 실제로 이제 막스 철학자인 알티세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헤겔과는 달리 막스에게는 소외되거나 실현되어야 할 목적이나 정신 같은 건 없다. 물론 초기의 소외론적 저작은 소외 해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초기에. 그러니까 막스가 젊었을 때죠. 그러나 자본과 같은 막스적인 저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진영 선생님도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압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짧게 언급을 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여러분 초기의 막스와 어떤 농후한 자본론을 썼을 때 막스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거기서는 다만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만을 도출하고 보여줄 뿐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우리가 그 그래프로 딱 막스를 얘기한다고요. 요 단계 있고 요 단계 있고 요 단계 있고 요 단계에서 완성. 여기서 끝. 그죠? 여기서 완전히 세계는 그러면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식으로 막스의 역사 발전론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막스의 자본론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만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흔히 이러한 입론을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상태를 목적으로 가정하는 목적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목적론의 개념을 남용한 거다. 즉 목적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것이나 어떤 상태로 되리라는 서술 자체를 목적론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목적론은 그러니까 훨씬 강력한 거예요. 아까 해결처럼 딱 정해놓고 절대정신이 부르는 대로, 절대정신의 완성, 이렇게요. 목적론은 그러한 경향이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해가기 위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스피노자의 말 맞다나 원인을 목적으로 대체하는 것, 어떤 일의 원인을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목적론이다. 어떤 일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갖고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어떤 경향을 갖는다는 게 모두 목적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경향성을 얘기한 거예요. 막스는 자본을 분석해 보니 이 자본은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경향성을 띌 거다. 알겠죠? 결국은 물론 그 모순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향성을 얘기했다고 해서 결국은 어떤 저 목적적으로 목적론적으로 결국은 무조건 어떤 역사의 어떤 필연과 법칙처럼 모든 걸 다 끌어당기는,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막스에 대한 비판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또 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보통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소련, 구소련과 동독과, 그죠? 그리고 사실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를 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잘 못 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막스주의는 끝난 거 아니냐, 막스의 자본론은 엉터리고 망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스의 과연 자본론을 분석하는 게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막스를 오롯이 자본론을 제대로 읽어내고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스의 철학은 사실 많은 것들이 오해된 것도 사실이고, 또 오해된 만큼 우리는 그냥 너무 동일화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스탈린이 만든 이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시스템과 김일성의 어떤 이런 체제가 마치 막스가 원했던 사회인 것 마냥 너무나 쉽게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스가 원했던 거와 실제로 그런 결과는 완전히 다를 뿐더러, 게다가 막스가 전제했던 자본론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여러분 굉장히 농후해져요. 농익어야 돼요. 자본주의 자체의 단계가 오히려 굉장히 농익어하는 단계에서 그런 경향성이 나온다는 거지,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이 자본주의 혁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농민들의 혁명에 더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스가 원했던 그런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과 예언은 사실상 맞아떨어지지도 않은 걸 수도 있다. 되려 그래서 오히려 막스가 최근에 다시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21세기에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몇 번의 금융위기를 거쳐서라도 아직도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되려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 강해지고 독점 시스템도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오히려 지금 막스의 자본론에 나왔던 그런 자본주의 어떤 모습이 있죠. 자본주의 어떤 그 예언적인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막스를 다시 읽는 거고 막스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막스를 그 초기에 왜 공산당 선언을 썼던 그 막스 그 공산당 선언이 되게 짧거든요. 그것만 딱 읽고 걔만을 비판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비판하시기보다는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차라리 근데 그 막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막스 철학자들은 그 막스 경제학자들은 어떤 식의 또 새로운 반박 논리를 갖고 하고 있는지를 또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우리 현실에 과연 지금 어떤 사회 체계로, 물론 오늘은 이 철학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위험한 것은 또 뭔지, 잘못된 것은 또 뭔지 나름대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초기의 막스만을 갖고 혹은 뭐예요? 막스가 원하지 않았던 왜곡된 그 일당 독재의 어떤 공산주의 시스템만을 갖고 우리가 그걸로 막스 자체를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막스의 이 통찰력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묻히기에는. 알겠죠? 저도 막스의 자본론을 이제서야 좀 제대로 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7권, 이상권은 뭐 구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막스 해설서 읽다가 이제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이제 1권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도 이해 안 가고 막 읽었던 건데 지금은 그래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에 대한 재미 있잖아요. 즐거움. 그리고 단순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뭐 날카로운 눈으로 뭔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몇 개의 어떤 편협한 평가에 의해서 묻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자, 막스 철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자, 막스는 실천이란 개념을 통해서 철학적 사고의 틀을 변환시켰죠. 그리고 주체도, 대상도, 인식도, 진리도 모두 실천이란 개념에 의해서 새로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리 개념의 변환을 통해서 근대 철학이 추구하던 확고하고 불변적인 진리라는 목적 자체를 해체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 부분은 이게 철학과 굴뚝청소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데카르트 때부터 그것만 따져왔으니까요. 그렇죠? 주체가 뭐고,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윤리는 무엇이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스는 실천의 개념 속에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출발점이 아니라 뭐였죠? 결과물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사회 역사적 요인을 다루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사회과학일 수 있죠. 그리고 역사 유물론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해체가 다른 차원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짐으로써 휴메 회의주의와는 좀 결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휴메는 그냥 이제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다라면 해체 자체를 다른 차원의 개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러한 새로운 문제 설정은 지식과 주체, 역사 등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고 진리의 문제를 벗어나 어떤 영원한 진리였죠. 그런 걸 벗어나서 현실성, 힘 이런 것을 차원에서 지식을 다루고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참고로 뭐 여기서 흉과는 좀 다르다고 했지만 여기 흉조차도 나중에 왜 인과론은 비판했지만 인과론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래도 그 효과성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막스가 얘기하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재설정 있죠. 이거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휴메 시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막스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막스의 시대에 와서 막스는 과감하게 그래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정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를 인식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옳은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현실성 속에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사회적이고 역사적 조건이 그래서 중요하고, 알겠죠?
다른 한편으로 주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역시 사회적이고 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인간이란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뭐 심리학이나 알겠죠? 이런 것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요컨대 막스는 실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해체해 버린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근대 철학 자체에 그런 막스 같은 실천의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것은 근대 철학을 벗어나는 개념들과 사고 방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문제 설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철학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 탈근대적 요소죠. 알겠죠? 근대적인 게 아니라 탈근대적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무리로 막스의 이제 한계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막스의 한계는 뭐냐면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역설이에요. 막스는 결국은 실천이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철학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학문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결국은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대중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스는요 대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그 자체로 얘기해주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과연 이 번역이 순수한 번역이었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탈근대성을 갖고 있는 실천을 통해서 탈근대성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말 그대로 쉽게 떠먹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과학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근대적인 과학주의는 막스는 이미 실천 개념에서 벗어났던 셈인데도 본인 자체가 다시 과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학을 표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당시 여러분 시대적 조류잖아요. 19세기예요. 19세기에는요 실증주의 시대고 사실은 과학과 수학이 가장 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고 거기에서 막스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다시 스스로 갇혀버린다. 누구나 어떤 이론이든 과학일 때만 정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자신의 이론은 과학이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이나 했겠냐라고 그래서 이준경 선생님도 대변하고 있는 건데 막스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중과의 결합을 추구한다면 본인 혼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로 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막스가 얘기하는 실천의 개념 또한 근대화되어서 아까처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검증이었던 방식으로 막스의 실천이 오해받았다라고 이제 이진경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철학적 유물론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막스의 이런 유물론에 대한 변질은 여기서 보면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특히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만큼 실제로 막스의 원래 본래 의도와 달리 막스는 정말 여러 방식으로 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반면 이러한 어쨌든 과학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로서 실천이란 개념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철학자들도 후대에 나오게 되죠. 실천 철학이라고 불리는 흐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루카치나 그람시나 코지크 이런 철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불변하는 본질, 존재론적 본질을 갖는 주체를 인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 배웠던 그 실천적 인간 있잖아요. 그 개념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질적 인간 개념은 근대적인 주체 철학과 다를 바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진경 선생님이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스의 이런 탈근대적인 실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막스의 실천 철학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오히려 단 한 번도 막스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 누구다? 비트겐슈타인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스에 대해서 언급도 거의 한 적이 없었던 비트겐슈타인이 되려 이제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인데 이거는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됐던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가장 오히려 막스의 이 실천 개념을 제대로 오히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연일 수 있겠죠,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막스가 했던 이 실천 철학을 비트겐슈타인이 나름대로 재설정했다. 제대로 오히려 이제 비트겐슈타인 방식대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비트겐슈타인 편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진짜로 진짜 막스와 비슷한데 막스의 실천 철학과 정말로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무려 1시간이나 지났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이진경 선생님은 이 막스에 관련된 책들도 몇 권을 썼어요. 그래서 뭐 자본을 넘어선 자본이라던가 그래서 막스에 대한 이미 본인만의 여러 가지 어떤 깊이 있는 분석과 독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 안에서 막스의 이 실천 철학 개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써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막스의 자본론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막스의 실천 철학의 어떤 매력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자본론 자체가 이미 너무 어렵고 이 처음부터 이 상품의 가치, 그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자본론을 읽자. 그래서 뭐 교환 가치와 그리고 사용 가치와 또 교환 가치 안에 교환 가치는 이제 사실은 현상 형태로 가치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상품에 대한 원리부터 파악하고 자본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막스의 어떤 실천적 개념이 들어있긴 한데도 인식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저도 실제로 지금 그거 이 파트별로 세밀하게 따라가는데 바쁘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막스의 이 실천 철학적인 매력은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비트겐슈타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의 부족한 경제학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추후에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막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는 저도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그렇다고 가끔 영상 보다가 저를 막스주의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막스의 매력을 느끼는 건 맞지만 매력을 느끼면 막스주의자가 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분명히 저는 아직 그렇게 경제학적으로도 아직 그렇게 딱 규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학자든 제가 매력을 느끼면 다 공부해보고 뭐 열심히도 안 하긴 하지만 건드리는 봐요. 맛을이도 보려고 다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스타일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 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색채가 아예 바뀌겠죠. 철학적인 흐름과 계열에서는 물론 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막스와 비슷한 특성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정신분석의 분야로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게 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